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현명한 선택을 위한 당신의 초이스. 오늘은 제가 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은지 앵커입니다. 네, 오늘 시장 이번 주장 마지막은 좀 쉬어가나 했더니 결국엔 그래도 코스피와 코스닥 양대 지수 모두 빨간불 켜면서 마감했습니다. 오늘 장 저의 초이스 한번 보시죠. 오늘은 제가 철강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날 중국산,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 중국산 후판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정부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철강 업종들 굉장히 웃음 지으면서 장을 마감했는데요. 이것은 장중에 나왔던 기사인데 포스코 스틸리온, 문배철강, 동국제강 등의 이 철강주들의 일제히 급등세가 눈여겨볼 만했습니다. 함께 한번 확인해 보시죠. 오늘 특히 가장 상단에 이름 올리고 있는 포스코 스틸리온 같은 경우는 21.41% 급등세, 그러니까 종가는 41,400원까지 종가 형성하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특히 문배철강은 장중에 또 상한가까지 터치를 하게 했는데 결국에는 윗골이 달리면서 8.22% 상승으로 장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포스코 홀딩스 5%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얼마 전에 사실 신저가까지 기록했던 종목이니만큼 오늘의 움직임이 상당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철강주들이 웃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이 반덤핑 이슈였는데요. 중국 후판의 반덤핑에 활짝 웃는 철강주였습니다. 왜 반덤핑에 관세를 부과했느냐, 이 정부가 부과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실 2021년도부터 들어왔던 이 후판, 중국산 후판에 있어서는 영업이익이 굉장히 줄었다고 합니다. 우리 기업에 대한 상당한 타격을 받았다, 이런 소식이 들리면서 이제는 중국 후판에 반덤핑 관세를 해야 된다라는 정부의 오늘 이야기가 들려온 겁니다. 넘겨주시죠. 네, 철강은 숨통이 트였고 조선과 그리고 건설은 비상입니다. 이 중국 후판 반덤핑 관세의 후폭풍이 또 우려가 된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철강업계 같은 경우에는 중국산 후판 수입량이 2021년도부터 지금까지 4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영업이익이 엄청 줄었는데요. 포스코 홀딩스의 영업이익은 9조에서 2조로 감소를 했고요. 현대제철 같은 경우도 2조에서 3,144억 원으로 영업이익이 크게 줄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세는 피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철강은 좋지만 여기서 우는 종목도 있습니다. 바로 조선입니다. 네, 조선 사실 요즘 굉장히 잘 갔었습니다. 국내 철강업계는 이번 조치가 필수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조선업황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었던 원자재 가격이 인상될 수밖에 없다라는 우려감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나온 소식에 따르면 선박제조 원가에서 후판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나 달하고요. 또 이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들이 결국에는 원가를 압박할,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근데 결국에 가장 타격을 많이 받는 거는 대형 조선사가 아니라 또 중소조선사들이 50에서 70%의 높은 의존도를 보이기 있기 때문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계속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조선업황, 이제는 기지개를 펴고 장밋빛 전망만 꿈꾸면 되나 했더니 다시금 숨통이 조여지기 시작했다라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상 은지의 초이스는 철강이었고요. 오늘 이 시간 당신의 초이스에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시죠. 채널 고정해주세요.
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초이스를 도와드릴 저는 김은지입니다. 네, 오늘은 장인투자클럽의 이창대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작 사실 코스피는 굉장히 약하게 시작을 했는데 결국에는 양대지수 코스피, 코스닥 모두 빨간불 켜면서 마감했습니다. 오늘 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일단 뭐 시장 자체는 저는 계속 좀 좋은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예상은 하고 있어요. 근데 좀 불안한 부분이 미국에서부터 좀 나올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금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김치 프리미엄 붙는다 막 이러면서 비트코인 가격도 과하게 이제 많이 올라가고 그러는데 지금 금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은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지금 뭐 무더기로 사재기를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게 뭐 나라가 망할 거라고 보는 건지 그런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지금 안전자산 쪽으로 계속해서 좀 수급이 쏠리고 있다는 걸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잠깐 이제 금 가격도 좀 보여드리겠는데 최근 이제 금 가격이 과거에 이제 역사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올라왔던 그 상승폭보다도 훨씬 더 좀 많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 작년 내지 올해까지 올라간 수치만 하더라도 정말 많이 올라갔거든요. 한 3,000달러 선까지 가게 되면 한 30% 정도 올라가는 건데 이게 솔직히 금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는 상품 중에 하나기도 하고 안전자산으로서 이제 구비를 해두는 거지 이게 무슨 수익률을 노리면서 간다라는 개념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어요. 사실 금은. 물론 이제 우리가 금이 수익률이 좋은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금 가격이 올라간다고 느끼는 겁니다. 사실 금을 구비해 둔다라는 것은 현재 내가 소유하고 있는 돈의 형태 이런 것들 지금의 가치를 미래에도 똑같이 유지하기 위한 수단 정도가 가장 최선이에요. 뭐 예를 들면 지금 내가 짜장면 한 그릇을 사 먹을 돈이 있는데 이 돈을 가지고 미래에도 똑같이 짜장면 한 그릇을 사 먹고 싶어하는 그 심리가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걸로 서울에 집 한 채를 살 수 있는데 똑같이 이 돈 가지고 미래에 서울에 집 한 채를 살 수 있다거나 뭐 이런 거죠. 물론 또 부동산은 지역마다 또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다르겠지만 이 물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먹거나 이런 데 쓰는 물가는 거의 비슷하게 갈 거예요. 근데 이런 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지금 시장에서 앞으로 물가가 굉장히 크게 치솟을 수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있기도 하고 시장을 불안하게 해석하고 있다라고도 저는 봅니다. 우리나라가 좀 과하게 올라갔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도대체 어떤 부분을 위험하게 보는 걸까 생각을 해보면 저는 아무래도 물가가 상승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시장이 해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그렇고요. 제가 이제 물가의 마지막 단계 그리고 가장 강력한 단계라고 말씀드리는 게 임금 인플레이션이라고 계속 강조를 드려왔어요. 근데 사실 이제 임금 인플레이션은 아직 우리 시장에 닥쳐온 미래가 아닙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도 일론 머스크랑 그다음에 트럼프가 정부 혈부가 출범된 이후에 속된 말로 진짜 숙청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뭐 자고 일하는 벌써 희망퇴직도 뭐 7만 명 넘게 받았고 앞으로 이제 퇴직을 할 사람들도 정말 많이 늘어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론 머스크도 원래 유명했죠. 트위터 처음에 인수할 때도 뭐 핵심 인력 빼고는 다 이제 뭐 집으로 돌려보내는 이런 식으로 또 진행했고 일화도 유명한 일화가 있죠. 자기 이제 초창기부터 이제 도와주었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잠깐 좀 월급 좀 올려달라고 그랬더니 휴가 갔다 오라고 하더니 이제 안 나와도 된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한번 일을 해보니까 없어도 되겠으니까 이제 나오지 말라고 한 거죠. 이렇게 이제 어찌 보면은 잔인하게 효율적으로 가는 건데 이게 결국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시점에 온 것 같아요. 우리가 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원래 그게 정상입니다. 원래 월급은 마지막에 올라요. 항상 경제 패러다임상.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뭐 원자재 물가라든지 우리 식자재 물가 다 올라가면서 식당에서도 우리가 밥 사 먹으려고 하면 다 올라가죠. 요즘에 저도 이제 갈비탕 먹으러 가면 무슨 15,000원, 20,000원 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갈비탕. 그렇죠. 너무 비싸더라고요. 갈비탕이고 살덩이가 네. 이게 2만 원 살덩이가 아닌데 15,000원, 2만 원 받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런 거 보면서 옛날에는 한 10,000원, 15,000원 아래로 하면 되게 좋은 갈비탕을 먹었어요. 제가 또 갈비탕 좋아하거든요. 아, 그랬나요? 네, 근데 이제 네. 좋은 갈비탕 먹으려면 기본적으로 15,000원에서 2만 원 뭐 혹은 조금 넘어가는 그 정도 돈을 줘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네. 이런 물가들이 올라가고 나서 네. 그 다음부터 이제 임금이 올라가게 되는데 아직 그 단계는 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그 단계로 가고 있는 와중에 이렇게 사람들을 해고하는 과정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능력 있는 사람들을 좀 더 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는 못 간다라고 하면서 제가 많이 강조드렸던 창조적 파괴가 저는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한 번 정도 이제 시장이 고꾸라지거나 뭐 고용 쇼크가 오거나 이런 흐름이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지금 이렇게 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고 봅니다. 과연 임금 인플레이션까지 닥쳤을 때 그 물가 상승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지금 관세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세로 인해서 물가 더 올라갈 수도 있다고 이제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시장 자체는 저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현금을 어느 정도 한 50%는 확보하고 투자를 이어나가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또 제가 들고 온 또 초이스가 이 관세와 관련된 부분이었잖아요. 네. 중국 후판에 반덤핑에 또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철강주들은 오늘 웃었지만 이게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요? 일단 저는 이 관세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관세 때문에 쇼크를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을 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번에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하는 업종은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많이 성장할 수 있을 만한 섹터라고 봅니다.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것은 그 산업을 이제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라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돈을 벌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미국이 그 부를 좀 많이 가져가는 쪽이 돼야지 다른 나라에 그걸 뺏기면 안 된다라는 그런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관세를 부과해서 당장에야 좀 관세 때문에 피해를 볼 것 같지만 좀 긴 호흡으로 봤을 때는 그 산업이 전체 파이가 굉장히 많이 성장할 거라는 걸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맨 처음에는 이제 원자재부터 부과를 하기 시작했고 그다음 산업으로 넘어왔어요. 더 전에는 국가에 먼저 부과하려고 했죠. 캐나다, 멕시코부터 이제 관세 부과 얘기를 꺼냈고 유예를 시켰고 그다음 이제 철강과 알루미늄 그 다음에 의약품이죠. 정확히는 의약품, 자동차 그리고 하나가 기억이 안 나네요. 의약품, 자동차 하나를 더 했는데 그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를 이제 관세를 또 부과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번에 또 나온 게 철강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네. 결국 이제 우리가 처음에 얘기됐던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방산이 이제 뜨게 되면 알루미늄 가격도 수요가 올라가면서 상승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방위비가 올라갈 거를 트럼프가 이미 세팅을 해놨고 전 세계 경찰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이다. 우크라이나에도 너희 지켜줄 테니까 너희 히토류 좀 권리를 달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보면 이제 앞으로는 이 방산이라든지 방위 관련해서도 딜을 할 가능성이 높다. 네. 그러면 각국 방위비가 올라가게 되고 이걸 염두에 두니까 이제 알루미늄 관세를 미리 매긴 거예요. 그럼 알루미늄 가격이 올라가니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알루미늄이라든지 뭐 철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관점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기했던 자동차나 반도체였네요. 예, 반도체, 의약품 이런 쪽은 앞으로 이제 산업이 굉장히 좀 커질 수 있겠다. 예, 이렇게 좀 유추를 해보시면서 만약에 조정이 나오면 저가 매수를 한번 담아보는 전략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철강은 오늘 굉장히 잘 갔습니다. 이 관세 덕분에 어쨌든 철강은 오늘 굉장히 잘 갔는데 반대로 조선하고 건설에 있어서는 이젠 타격이 좀 클 것 같다. 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저도 어느 정도는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선이나 건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당분간은 이제 타격을 받을 것 같은데 좀 두 개 섹터는 제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조선 같은 경우에는 뭐 향후에도 계속 성장할 모멘텀은 있는데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고 그리고 이제 3월 말이면은 공매도가 재개됩니다. 그러면 이제 롱숏 펀드 자금이 이제 유입될 거로 많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공매도로 그동안 많이 올라갔던 주가 부담이 있는 종목들의 공매도가 좀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뭐 저PER, 저PBR 같은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많이 올라가지 못했던 종목들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이제 따져보면은 사실상 이제 조선 같은 경우는 그동안 강세를 너무 많이 보여줬고 물론 추후에 장기적으로 전 더 간다고 보는 입장이지만 이제 공매도 시점을 전후로 해가지고 한 차례 조정이 강력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오히려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저는 건설 관련된 섹터 같은 경우는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고통받고 그렇죠. 어려웠고 네. 주가가 길었습니다. 많이 밀렸던 섹터였기 때문에 망하지만 않는다라고 하면 그런 기업들은 충분히 다시 이제부터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 기관들도 지금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명한 대형 건설사들을 담고 있어요. 뭐 레미안으로 유명한 삼성물산이나 뭐 힐스테이트 DH로 유명한 뭐 현대건설, 뭐 그다음에 아크로 이편한 세상으로 유명한 DLENC라든지 이런 GS건설 자이아파트로 또 유명하죠. 이런 대표적인 이제 건설사들이 많이 움직임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쪽은
오히려 좀 기회로 삼아 보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조선주는 이제 보유자의 영역이고 네. 보유하신 분들이 차익 실현을 하면서 잔량으로 더 욕심을 내는 전략, 그리고 건설주들은 신규 매수를 좀 고려해봐도 좋을 만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새롭게 진입하기엔 건설이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저의 초이스를 들어봤으니까 오늘 대표님의 또 초이스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들고 와주셨을까요? 네, 사실 이제 제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많이 얘기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또 삼성전자인데 네. 삼성전자라는 기업하고 네. 그다음에 SK이노베이션이라는 종목 네. 두 개를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의 초이스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의 초이스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삼성전자 안 좋게 봐서 그런 건가 할 수 있는데 제가 항상 여기 나오는 두 종목은 모두 좋다라고 생각하는 종목만 들고 나옵니다. 네. 다만 조금 더 좋게 보거나 지금 상황에서 더 매력적으로 본다의 차이니까 그 정도로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저의 초이스는 SK이노베이션입니다. 네, SK이노베이션 오늘 초이스 종목으로 골라주셨는데요. 어떤 포인트로 오늘의 초이스였을까요? 일단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앞으로 이제 트럼프가 LNG 산업을 계속 확대할 거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앞으로 향후 LNG 산업을 이제 확대한다라고 했을 때 즉각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한국 주식은 SK이노베이션이라고 보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이 LNG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하반기에 호주 바로사 가스전 산업 생산기도 이제 개시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겠고 최근에 계속 이제 트럼프가 속된 말로 진짜 기업가처럼 움직이고 있어요. 저는 이제 대통령이 정말 기업가처럼 움직이는구나. 기업가 출신이라 그런가. 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쵸. 가서도 다 이제 사업적으로 풀어내더라고요. 네. 일본이랑 인도를 가서도 이번에 판매하고 왔는데 LNG 판매하고 왔죠. 그래서 인도랑 일본에 가가지고 너희 지금 어디서 에너지 사는 거야? 미국한테 사야지. 우리 동맹국 아니었어? 오만 데서 지금 에너지를 사들이고 있어. 이러면서 반협박성으로 딜을 치고 왔죠. 그러면서 너희가 이제 에너지 우리 거 다 사면은 내가 이제 맨입으로 하겠어? 다 이제 같이 이제 성장하자는 거지. 하면서 지금 일본이랑 뭐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도 그렇고 일본이나 인도를 적극적으로 밀어주려고 하고 있어요. 뭐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도 빨리 가가지고 에너지 산다 하고 같이 산업 같이 이제 해야 되는데. 네, 묶어서 네. 성장하자 해야 되는데 좀 우리나라 아직 좀 시끄럽잖아요. 네, 중심도 아직 안 그렇죠. 잡혔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 어찌됐건 세계적인 큰 틀은 트럼프가 이제 전통 에너지를 확대하고 있고 LNG뿐만 아니라 이제 원유 증산을 계속해서 하려고 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네. 이렇게 LNG를 적극적으로 판매를 하고 다닌다라는 것은 생산 많이 하겠다라는 거고 그 산업을 육성하겠다라는 니즈가 반영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SK이노베이션을 한번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차트도 바닥 대비해서 잘 올라오고 있으니까 네.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보면은 SK이노베이션이 이제 고점 대비해서도 주가가 정말 많이 떨어졌고 기술적으로 한번 이제 흐름을 보시게 되면 이 들쭉날쭉이 정말 심한 종목 중에 하나구나 이렇게 좀 또 보실 수가 있어요. 보시게 되면 한번 올라갔다 떨어질 때도 변동폭이 정말 크고요. 그리고 이제 이 구간에서 바닥에서 이제 올라오려고 하는 시점입니다. 지금 자리가 저는 굉장히 유리하다고 보는데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주봉상 120선 저항을 한번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4만 원 근처에서 저항 한번 또 맞을 수 있으니 지금부터 이제 매수를 하는 거는 좀 미리 진입한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내가 선침의 관점으로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SK이노베이션 지금부터 모아나가는 전략 괜찮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지금 기업을 보시게 되면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적자를 이제 보고 있다가 올해부터 이제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대폭 개선되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하고 그리고 내년 정도로 가게 되면은 이제 조 단위의 이익이 넘어갈 걸로 예상됩니다. 영업이익은 3조, 순이익이 이제 1조 한 2천억 정도 근처까지 갈 걸로 기대가 되죠. 마진율도 이제 올라가게 되면서 네. 이 에너지 사업이 본격화되는 데에 이제 1등 공신 수혜를 받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 SK이노베이션 주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기업가 정신에 우리 트럼프가 LNG를 엄청 팔고 다닌다 이런 말씀 주시면서 SK이노베이션이 가지고 있는 전망성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부터 모아가는 것도 괜찮다라고 하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오늘 또 굉장히 또 좋은 두 종목만 들고 오셨는데 아쉽게 밀린 삼성전자가 남았죠? 삼성전자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삼성전자도 이제 보시게 되면 차트는 굉장히 SK이노베이션이랑 좀 유사해요. 이제 저는 앞으로 또 시장 분위기가 살짝 바뀌었다라고 제가 요즘 느끼고 있거든요. 네. 원래 그동안은 시장을 주도하고 있던 종목들이 정말 잘 갔어요. 예를 들면 제약바이오라든지 뭐 아니면은 AI라든지
그다음에 로봇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정말 잘 갔고 이런 애들이 이제 안 간다는 게 아니에요. 뭐 방산이나 조선도 정말 잘 갔고요. 앞으로도 잘 갈 것 같은데 한번 쉬어가는 구간이 나와줄 것 같고 그 쉬어가는 구간에 이런 종목들 잘 갔던 종목들이 조정이 나오면 그동안 못 갔던 종목들의 저가 매수세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 트리거가 될 거라고 보는 게 3월 말에 이제 공매도를 기점으로 해서 그렇게 될 거라고 보는데 그 전부터 이미 선 작업은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그때 이제 튈 만한 종목들이 이제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성과를 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이제 부각을 받고 있었던 종목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SK하이닉스와는 또 결이 다르죠. 근데 이제 저는 솔직히 둘 중에 하나 투자 메리트를 더 좋게 본다라고 하면 여전히 SK하이닉스를 더 좋게 봅니다. 근데 지금 상황상 삼성전자가 정말 많이 부각받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성전자의 매력도가 당분간 정말 좋을 것이다. 이걸 말씀드리고요. 삼성전자가 이제 SK하이닉스에게 이제 HBM 패권을 뺏기면서 1등 자리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뺏기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근데 그걸 고려한다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성장을 하지 않는 회사도 아니고 그리고 너무 과하게 떨어졌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관점으로 들어서기 시작했어요. 네. 제가 그래서 5만 원 아래로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그냥 굳이 걱정 안 하고 담아도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렸는데 또 귀신같이 5만 원 아래로 안 떨어지더라고요. 주식이 항상 원래 사람 말 안 듣잖아요. 그래서 5만 원 아래로 떨어지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네. 지금이라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지금 6만 원이 좀 안 되는 가격인데 실적을 한번 같이 보시게 되면 이제 매출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영업이익이 좀 주춤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이제 잘 나올 때 막 50조까지 이제 뛰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제 뭐 한 30조 대까지 쪼그라들고 어쩔 때 막 6조 나오고 이랬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부터 40조 대, 내년으로 이제 50조 후반까지 성장이 예상이 되고 순이익도 이제 한 50조 정도 나와줄 걸로 예상이 되는 게 삼성전자예요. 네. 그리고 마진율도 이제 한 자릿수로 뚝뚝 떨어졌다가 올해랑 내년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10% 중후반까지 넘어갈 걸로 예상됩니다. 뭐 지금 영업이익률은 16%, 그다음에 순이익률은 14% 정도까지 올라갈 걸로 예상돼요. 거기에다 이제 PER은 10배 아래로 떨어지고 PBR도 1.0 아래로 떨어져요. 사실 SK하이닉스랑 이제 비교해 봤을 때 매력도가 떨어진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기는 한데 SK하이닉스는 훨씬 더 적은 매출을 내는데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납니다. 30조 중후반, 뭐 20조 중후반은 찍어줘요. 매출은 3분의 1도 안 나오는데. 그래서 지금 마진율을 보시게 되면 거의 40%가 나와줍니다. 영업이익률이. 순이익률은 30%고. 앞으로 캐파도 더 커질 건데 PER도 지금 5배예요. 그러면은 SK하이닉스가 더 매력적인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그동안 너무 많이 못 올라가고 있는 것도 있었고 네. 최근 기관 수급을 중심으로 해서도 정말 물량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현재 한국 시장을 주도해 나가고 있는 게 기관이거든요. 근데 이제 기관 수급을 중심으로 해서 삼성전자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기도 하고 이제 만약에 롱숏 펀드 자금이 이제 유입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저평가 종목들을 이제 쓸어 담거나 한국으로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데 다시 돌아온다라는 걸 전제로 하면은 이제 패시브 자금들이 또 유입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기기적으로 담는 게 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예요. 그렇게 됐을 때 지수 상승이 이제 나중에 유입이 되면서 삼성전자도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고려를 해보고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칩스법이에요. 사실 이제 K칩스법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K칩스법 수혜를 받는다라는 거는 이제 반도체 전반적으로 다 같이 수혜를 받는 거라 뭐 삼성전자만의 이야기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냥 좀 많이 빠졌다일 뿐이죠. 근데 이 K칩스법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제 제도 개선은 계속 이루어질 거고 추가적으로 규제들이 엄청나게 풀릴 거예요. 세제 혜택도 줄 거고요. 왜냐하면 불경기가 지금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호경기로 넘어가게 되면 기업들에게 좀 나라가 박하게 하는 경향이 있고요. 불경기로 넘어가게 되면 기업들에게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세금 다 감면해 줄게. 얼마든지 해. 이렇게 됩니다. 왜? 네. 일단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나라 먹여 살리는 건 기업들이 먹여 살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는 세제 혜택도 더 개선이 될 가능성도 있고 혜택 자체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에 반도체 기업이 시설 투자를 하게 되면 세액 공제율이 대기업이랑 중견기업이 한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은 25에서 30%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게 1, 2% 차이로도 엄청나게 갈리는데
절대적인 이 수치 자체가 막 5%씩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좀 크게 와닿을 수 있다라는 점. 캐파 확대가 이제 이루어질 거라는 점을 눈여겨보시고 AI 산업 커지면서 결국 시설 투자 확대되면 주가도 이제 올라갈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삼성전자를 오늘 준비해 왔고요. 같이 묶어서 SK하이닉스도 투자 고려해 보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네, 지금 반도체가 가지고 있는 모멘텀들 굉장히 좋습니다. 얼마 전에 나왔던 K칩스법 관련해서도 이 반도체주들의 그 향방이 굉장히 좋다라고 전망이 제시가 되기도 했는데요. 오늘 삼성전자 들고 와주셨는데 저평가됐다 이런 말씀까지 주시면서 SK하이닉스도 함께 고려를 해보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네, 그래도 오늘의 초이스는 SK이노베이션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상담 시간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제 하단에 보이는 이 종목 진단 022-325-8200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고요. 022-325-8200번입니다. 전화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이곳에 종목명, 비중, 매수가 이렇게 세 가지와 함께 고민되는 점도 한 줄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종목 상담 한번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유튜브로 보내주신 분입니다. 용성제이님의 종목 월덱스입니다. 월덱스 23,6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을 10% 정도 들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 종가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18,780원 정도의 형성이 돼 있습니다. 이 종목 반도체 소부장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월덱스가 가지고 있는 전망 굉장히 좋은데 고점인 게 조금 걸립니다.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저는 추가 매수는 좀 고려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시총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반도체 기업 치고요. 네. 그래서 지금 한 3천억 정도 되는 시총을 기반으로 따져봤을 때는 저는 무게중심이 이런 종목들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쪽에 몰려있는 게 훨씬 더 안정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가 수익률이 그렇게 또 만족스럽지 않지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쪽을 좀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월덱스는 안 올라갈 것이냐, 전체적인 이제 지표 종목 역할을 해주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라가게 되면 반도체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월덱스 역시도 거길 따라가면서 이제 주가는 저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뭐 적자 보고 있는 기업도 아니기도 하거니와 이제 성장세를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뭐 작년, 재작년에도 계속 매출이나 뭐 이익 캐파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뭐 올해 내년을 이제 또 바라봐야 되겠지만 그런 점을 이제 바라보면 뭐 24년도 이제 성장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해 봤을 때 이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잘 안 나오면 어떻지? 뭐 이런 생각을 좀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지간해서는 그러긴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24년 4분기 나왔던 거 이제 비슷한 수준으로 나오면 재작년이랑 이제 작년 24년은 좀 비슷한 수준으로 이익 캐파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부채 비율도 그렇게 높진 않고요. 지금 마진율도 이제 20%대가 나와준다라는 거는 준수한 거거든요. 1, 2, 3분기 이제 마진율을 보게 되면 대략적으로 20%가 모두 넘어가는 마진율을 보여줬어요. 그러면 4분기에 이제 확 마진율이 줄고 이익 캐파도 줄고 뭐 그런다 하더라도 전년 동기 대비 수준으로 비슷하게만 나와준다라고 했을 때
크게 이제 막 이익이 무너지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분위기를 또 봐야 되겠고 반도체 업황 전체적인 분위기를 봐야 되겠지만 주가는 어느 정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렇지만 이제 추가 매수를 한다는 것은 비중이 이제 좀 더 많아진다는 거고 무게 중심이 높아지는 건데 월덱스에다가 그렇게까지 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뭐 기업이 안 네. 좋다라는 걸 떠나서 네.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쪽에 무게 중심을 더 놓는 게 좋다라고 보니 네. 그쪽을 차라리 매수해서 분산을 좀 해놓는 것도 좋은 전략이 저는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다면 목표가는 어느 정도로 봐야 될까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뭐 대략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목표가보다는 추세를 좀 보면서 상황에 맞게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여기 일봉상 200선 자리인데 2만 원 가격대거든요. 여기에 한 차례 이제 좀 저항을 맞고 좀 조정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단기간에 물량을 빨리 좀 덜어내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때 저항 맞을 때 2만 원 근처에서 좀 덜어내시고 잔량으로 추가 상승을 보시고 아니다 나는 그냥 쭉 가져가가지고 상승을 노릴 것이다 라고 하면 저항 맞고 그 이후에 돌파까지 보시는데 네. 그렇게 되면 24,000원 위로까지는 보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22,000원에서 4,000원 사이에서 아마 또 저항을 맞을 건데 2만 원에서 2만 원 2천 원 사이에서 박스권을 형성하면 그때 박스권 안에서는 굳이 매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추세를 그래도 지켜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네. 좀 말씀을 드릴게요. 월덱스 같은 경우는 추세 대응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결국엔 2만 원대부터 2만 2천 원, 2만 4천 원이 저항 구간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과 함께 아직은 추세적으로 대응을 하자. 그리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조금 더 중점에 두자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 한번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코리아 서킷입니다. 16,480원 매수가시고요. 비중 7%인데 유튜브로 또 남겨주셨습니다. 김제이키님의 종목이고요. 코리아 서킷 오늘 종가 한번 확인을 해보면 12,840원에 형성돼 있고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 작년 3월에 고점이었습니다. 2만 1,000원까지 갔었던 이 종목 계속해서 흘러내리다가 요즘은 그래도 좀 올라와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네, 일단 작년까지만 해도 계속 적자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올해부터 이제 흑자 전환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재무 추이를 한번 같이 또 보게 되면은 내년뿐만 아니라 내후년까지도 이제 어느 정도 추이가 나와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재무 추이를 봤을 때는 26년도 추정치까지만 일단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업 분석을 통해서 26년치 추정치를 보게 되면 한 500억 정도 캐파까지는 순이익이 이제 다시 회복될 걸로 예상됩니다. 영업이익은 한 700억대. 근데 과거에 이제 한 21년, 2년도에 많이 성장을 해줄 때 26년도 예상되는 1조 6천억보다 매출은 더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은 더 높게 나와줬었어요. 그래서 사실 마진율이 이때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흑자 전환을 한다 하더라도요. 그래서 26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마진율도 훨씬 더 회복이 돼줘야 될 것 같고 영업이익도 매출 대비해서 더 많이 올라가야 된다라고 보여져요. 다만 그래도 이제 적자를 딛고 회복을 하는 시점이니까 충분히 이제 주가는 올라갈 법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막 주가 슈팅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추세가 단발성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한번 이제 지금 조정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라서 기술적 조정이 나오는 거지. 이게 지금 200선이 12,000원이거든요. 여기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또 이제 슈팅이 나올 수 있으니까 12,000원 지지라인을 좀 잡으면서 가보시고 만약에 12,000원을 이탈하게 되면 물량을 좀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네, 코리아 서킷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세 번째 종목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종목은 유튜브도 채팅창에 남겨주신 보영님의 종목입니다. 셀트리온 제약이고요. 매수가는 53,000원이십니다. 비중 10% 정도 들고 계시는데 모아가고 싶다고 하십니다. 셀트리온 제약 오늘 52,400원 종가 확인되고 있고요. 작년 12월 9일 날 저점이 47,272원이었네요.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는 저점이라고 봐도 될까요? 이게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그렇고 제약도 그렇고 이제 셀트리온을 다 합병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원래 이 분할을 해놨던 기업들을 해처무여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글쎄요, 셀트리온 제약 저는 뭐 좋을 거라고는 보는데 저는 만약에 본다면 셀트리온을 보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솔직히 제약바이오라는 카테고리에서는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더 좋게 보고 있습니다. 혹은 SK바이오팜이라든지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쪽을 좀 무게중심을 두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을 좀 껴주는 게 어떨까.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도 결국 합병이 되면서 좀 이득을 많이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어요. 물론 이제 진행 방향성 자체는 설정이 됐는데
구체적인 합병 조건이 아직은 제대로 나온 게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 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불안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셀트리온을 들어가시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를 추가 매수하는 거는 저는 권장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셀트리온이랑 좀 분산해서 하는 전략이 차라리 나을 것 같고요. 만약에 셀트리온 제약이나 셀트리온 그룹주를 좋게 보고 계신 거라면. 네. 근데 내가 제약바이오라는 섹터를 좋게 보고 계신 거라면 삼성바이오로직스랑 그다음에 이제 SK바이오팜 이 종목들이 저는 제약바이오판을 이제 이끌어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대장주로 평가받는 알테오젠 그리고 리가켄바이오 그리고 유한양행 네. 이런 종목들이 이제 저는 메리트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렇게 하면 너무 많은 거 아니냐 하실 수 있으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랑 SK바이오팜을 양축으로 두고 뭐 알테오젠이나 리가켄바이오 정도까지는 괜찮게 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런 종목들은 좀 사셔도 되는 종목들이다. 그래서 제약바이오가 또 혁신업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좀 커요. 그래서 종목 분산이 저는 잘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SK바이오팜이랑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런 변동성 큰 업종 안에서도 꽤나 안정감 있게 밀어 올려주는 대표적인 제약바이오 종목들입니다. 마진율도 높고 사업 구조도 안정적이고 계속해서 우상향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섹터니까 지금 기준금리 인하가 뒤로 계속 딜레이되고 있어요. 연준에서도 그렇죠. 이제 관세 얘기를 하면서 계속 명분을 들고 있는 거죠. 사실 관세 때문에 물가가 치솟을 거다 하는데 트럼프가 지금 유가를 굉장히 잘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를 잘 잡아주는 게 또 물가 상승을 억제해주는 역할을 해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관세라는 것도 트럼프가 지금 잘 알고 있습니다. 사업가 출신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이제 경제가 성장하는지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전부터 강조드렸는데 트럼프는 관세를 딱 어느 정도 수준까지만 쓸 거냐면 물가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까지만 관세를 이용할 거예요. 혹은 심리적으로는 계속 터치를 할 수는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꽤나 합리적으로 관세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멕시코도 뭐 큰일 난 것처럼 얘기했지만 트럼프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한번 확 질러놓고 행동은 합리적으로. 확 질러놓고 한 발 빼고. 이게 전형적인 협상 기술이에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와닿게 말씀을 드리자면 기업에서 이제 뭐 월급 올려달라고 이제 가면서 그 뭐라고 하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월급을 올려달라고 그런다고요? 네, 그 임금 협상 이런 걸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임금 협상 같은 걸 이제 하게 되면은 그때 이제 일단 질러보고 보는 거죠. 뭐 되면 좋은 거고 아니면은 그냥 뭐 거기에 순응하고 이런 건데. 그러니까 일단 월급 한 2배 올려주세요. 너무 허무맹랑하면 안 되겠지만 일단 던지는 거죠. 일단 네. 던지는 거죠. 트럼프도 좀 그렇고 이거 정치에서도 많이 이용합니다. 우리가 이제 진보나 보수를 이렇게 얘기할 때 와, 저 사람은 왜 저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얘기하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보 쪽에서도 그렇고 보수 쪽에서도 그렇고. 근데 그게 이렇게 극단적인 사람들이 있었을 때 어느 정도 이제 합리적으로 하는 진보나 합리적으로 하는 보수가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처럼 보여주고 상식적인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전략적으로 그런 극단적인 보수, 극단적인 이 진보가 설정이 미리 세팅이 돼요. 이런 건 이제 하나의 좀 정치적인 전략, 협상적인 전략에서도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보실 때 트럼프가 이런 부분들을 잘 이용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관세 진짜 막 물가를 폭등시킬 수준으로까지 관세를 이용하진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좀 내다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는 일단 4월 달부터 그 관세 얘기도 나왔습니다. 4월 2일부터 이제 반도체, 자동차, 의약품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하겠다 얘기를 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3월 말에 공매도 이슈가 있어요. 재개 이슈가 있죠. 3월 말에서 4월 초에 굉장히 변동성이 커요. 미국 입장에서는 그 관세 4월 초에 부과가 되는데 3월 말에 기준금리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좀 있다가 바로 이제 관세 시작되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모르고 물가도 엄청 올라갈 수도 있는데 거기서 갑자기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한다? 저는 연준이 그런 선택을 할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최근에 물가가 또 안 올라가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3월은 일단 동결이 매우 유력하다고 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긴 방향성은 인하라는 거예요. 인상으로는 안 가요. 왜냐면은 불경기라서 인상으로는 못 갑니다. 불경기 해결되기 전까지는 인상 결코 하기 어려워요. 근데 끄는 거예요. 그냥 지지 최대한. 왜 이렇게 끄냐. 그냥 인하해가지고 빨리 경기 살리면 좋은 거 아니냐. 진짜 위기가 터졌을 때 인하할 만한 여지가 없으면 만약에 이미 뭐 제로금리까지 다 내려버렸는데 불경기가 찾아왔다. 진짜 난리 나는 거거든요. 그때. 그래서 불경기가 오거나 쇼크성 급락이 나오거나 그러기 전까지는 인하를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한편으로 무슨 생각도 하냐면 이거 무너져야지 끝나겠구나. 한번 많이 무너지든 적게 무너지든 한번 쇼크 와야 그때부터 대세호황장 나오겠구나. 그런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투자자 여러분들도 그 정도 수준의 예측은 좀 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찌됐건 기준금리 인하를 계속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다음에 5월 달에 미국이 기준금리 결정하거든요. 그럼 5월 달까지는 지금 이 고금리가 계속 유지될 거라는 게 지금 눈앞에 보입니다. 그러면 5월 달까지는 고금리 유지되는데 이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고금리의 쥐약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때 동안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생각한 것만큼은 재미가 없을 수 있어요. 혹은 조정이 쭉 나오거나. 그래서 그때 기회로 삼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대장주 삼성바이오로직스나 말씀드린 SK바이오팜이나 이런 종목들은 쉽게 무너지긴 어려워요. 미국 진출도 했고 마진율도 좋고 이익도 계속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리가캠이나 알테오젠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주가가 높다고 부담된다 하시는데 원래 이런 종목들이 하방 지지도 더 잘 해주기 때문에 떨어질 때도 덜 떨어져요. 다른 제약바이오 이런 대표적인 우량 주식들 제외한 종목들은 지금 어떻죠? 떨어질 때 더 많이 떨어져요. 올라간 것도 덜 올라갔으면서 더 짜증납니다. 그러니까 찍을 거면 이런 종목들을 찍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 한미약품, 한올바이오파마, 요즘에 또 부각되는 휴젤, 파마리서치 이런 걸 그 다음에 이제 건드리는 거죠. 그래서 무게 중심은 삼바, SK바이오팜, 알테오젠, 리가캠바이오 이 4개, 한 4대 천하 이 종목들에 일단은 무게 중심을 쏟아놓고 그 다음 주식을 좀 보자. 이렇게 좀 조언 드리겠습니다. 네, 고금리 기조는 조금 더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 아래에 아직까지는 바이오주의 슈팅이 그렇게까지 크게 나올지는 모르겠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무게중심은 조금 더 무거운 종목들로 둬보자 이런 전략으로 짜주셨네요. 네, 다음은 전화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화 상담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혹시 어떤 종목 들고 와주셨을까요? PSK 홀딩스에 네, PSK 홀딩스시고요. 매수가 어떻게 되세요? 59,000원에 10%예요. 네, 가장 고민되는 점이 어떤 점일까요? 예, 이거 추가 매수 하고 싶거든요. 네. 전문가님 의견 듣고 싶습니다. 네, PSK 홀딩스, K칩스법, 반도체 오늘 굉장히 많이 나오는 종목들인 것 같은데 PSK 홀딩스 추가 매수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PSK 홀딩스뿐만 아니라 PSK도 그렇고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또 올라갈 만한 상황이 연출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가가지고 기술적 조정이 좀 나온 것 같은데 반도체 업황이 이제 다시 또 살아난다라고 하면 조정 이후에 또 반등이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저는 지금 구간에서 추가 매수는 하시는 걸 좀 권장드리고 싶진 않고요. 보유하고 있는 물량으로 그냥 가져가시는 걸 권장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계속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혹은 한미반도체나 굵직굵직한 대장주 역할을 해주거나 지표 종목 역할을 해주는 종목들은 주가가 쭉 미끄러졌을 때 추가 매수를 해주는 것도 전략적으로 좋은데 이런 그 휘하에서 같이 그 종목들이 올라갈 때 따라서 가는 종목들은 물론 탄력도는 좋죠. 정말 올라갈 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강력하게 올라가 주기도 하고. 근데 그만큼이나 위험합니다. 변동성이 크다는 거는. 그래서 이런 점을 좀 고려해 봤을 때는 저는 추가 매수는 하지 않는 게 좋겠다. 만약에 내가 반도체 업황을 좋게 보고 계시는 거라면 저는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쪽에다가 투자를 더 진행을 하셔서 반도체 카테고리로서 추매를 진행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PSK는 지금 저는 매도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작년만 하더라도 영업이익이랑 순이익이 굉장히 많이 뛰었어요. 근데 물론 재작년에서 작년 이 영업이익 270억에서 800억대로 뛰는 이 정도 수준으로 상승률이 높을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뛰기는 한다. 그리고 내년까지도 뛰면서 순이익은 한 26년도 되면 4자릿수로 이제 갈 걸로 기대됩니다. 거기에다 이제 부채 비율이 15% 아래로 떨어져 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15% 아래의 부채 비율은 무차입 구조다. 보통 그렇게 부릅니다. 부채가 있지만 이 정도 비율이면 그냥 없이 사업하는 거나 다름이 없다. 그래서 15% 아래의 부채 비율은 극단적으로 안정적인 재무 구조라고 보통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39% 거의 40%에 육박하는 마진율을 보여주죠. 이 정도로 가게 되면은 사실 44%, 42% 지금 순이익률은 40%가 넘어가 버리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은 40% 근사치. 이 정도면 절대적인 마진율 자체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PER도 지금 10배 아래로 떨어지면 저평가에다가 마진율도 높고 그 다음에 이익도 계속 성장하고 있고 매출도 늘어나고 있고
외형 성장과 질적 성장 다 이루어지고 있고 부채 비율도 좋고 재무 안정성, 성장성도 외형 성장, 질적 성장 다 돼 있고 거기다 저평가까지 아주 좋습니다. 근데 다만 추매를 좀 안 했으면 하는 거는 주식의 변동성이 좀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그런 거고요. 근데 역시 투자는 자기 색채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시청자님이 나는 좀 더 공격적인 투자 스타일을 선호하시는 분이라면 그러면은 뭐 PSK 홀딩스를 추매하는 전략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업황 자체가 또 한번 개선이 될 거로 보기 때문에. 근데 저의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추가 매수를 만약에 하실 계획이시라면 반도체를 놓고 보는 거라고 가정했을 때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좀 담아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네, 추가 매수보다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같은 조금 큰 종목으로 갈아타는 게 어떤가 이런 말씀 주셨고요. 그냥 일단은 도보자 홀딩 전략으로 짜주셨습니다. 또 궁금한 점 있으실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 또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SY스틸텍이고요. 유튜브에 또 키키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매수가 9,020원이시고 비중은 15% 들고 계신데 오늘 종가 확인해 보니까 7,140원입니다. 이 재건 테마주들 언젠가는 물론 굉장히 빛을 보는 날이 오겠지만 요즘 들어서는 또 올랐다가 내렸다가를 반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제 트럼프가 계속 시속 게임을 잘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해칭 전략으로서 방산이 올라가면은 재건이 떨어지고 재건이 올라가면 방산이 떨어지는 이런 이제 서로 이제 시속 게임을 하는 대표적인 두 개 섹터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정말 대단한 게 방산도 올리고 재건도 올려버립니다. 평화를 가져오면서 방위비도 올려버려요. 야, 이게 쉽지는 않은 건데 그 어려운 걸 뭐 해내고 있더라고요. 네. 어찌 됐건 SY스틸텍 같은 경우에는 재건이나 인프라 산업이 확대되면서 수혜를 볼 대표적인 종목으로 꼽히고 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저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너무 재건이라는 키워드에 꽂혀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재건이라는 거는 하나의 명분이나 다름이 없고요. 결국 인프라 산업이 확대된다라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제 인프라 산업이 확대되는 건데 거기에 트리거가 되는 게 재건인 거고 트리거가 되는 게 남북경협인 거고 트리거가 되는 게 LA 산불 재건인 거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인프라 산업이 왜 확대되는 것이냐 이걸 이제 우리가 구조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불경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하는 역할이 있고 정부가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낮추고 돈을 풀어요. 유동성을 확보해 줍니다. 그러면서 경기를 이제 부양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물가 안정을 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역할을 하거나 돈을 회수하죠. 그래서 물가랑 경기 사이에서 이렇게 조절을 잘 해주는 게 연준의 역할이에요. 그걸 뭘 가지고 하는 거죠? 돈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정부가 하는 역할은 또 다른 역할이 있습니다. 정부는 너무 이제 과열됐다 혹은 불경기다 하면은 이걸 어떻게 조절하느냐? 재정 적자와 재정 흑자를 유도하면서 조절을 시킵니다. 보통 지금 같은 불경기가 이제 계속 파고들어 오는 시점에서는 재정 적자를 유도해서 경기를 살리는 역할을 정부가 진행해요. 재정 적자를 유도한다는 게 뭐냐? 기업이나 뭐 국민들한테 세금을 들 걷는 거예요. 세금을 들 걷을 테니까 투자 많이 하고 너희 이제 세금 원래 내야 됐던 거 안 걷어갔으니까 그거 가지고 소비도 많이 하렴. 그리고 투자도 많이 하고 이런 거고요. 그리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투자도 직접 합니다. 그게 바로 인프라 투자예요. 나라 곳간을 여는 거고 나라 곳간에 들어오던 돈도 줄여버리는 겁니다. 재정 적자가 마치 뭐 되게 안 좋은 것처럼 많이 좀 표현하는 언론들도 있는데 불경기에서는 재정 적자 해야 됩니다. 그래야 경기 살아나죠. 그래서 이제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프라 정책은 확대될 거예요. 모두가 재정 적자를 전형적인 방식이거든요. 재정 적자를 유도하는 게. 그래서 정책상 이제 재정 적자를 유도하면서 인프라 정책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이제 진행하는 것이다. 그런 걸 이제 생각해 보면 재건 그다음에 또 뭐가 있죠? 뭐 남북 경협 이거는 그냥 테마로서 트리거로 이제 작용해 주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도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본 말 중에 이제 혼내와 다떼마에가 있어요. 다떼마에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다떼마에가 이제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 겉모습이고 혼내가 이제 뒤에 숨겨진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 이면의 근본적인 문제는 이 재정 적자가 필요하다는 거, 불경기를 이겨내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인프라 산업이 커질 거라는 거, 각국에서 그걸 밀어붙일 거라는 거. 그리고 겉으로 보여지는 건 마치 재건 때문에 올라가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그 이슈가 터지면서 올라가니까. 근데 그렇게 보시지 마시라. 그게 근본적인 게 아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재건으로만 꽂히게 되면은 이게 이제 최근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게 뺏긴 영토를 수복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제가 보기에도 그럴 것 같아요. 땅 그냥 뺏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렇게 되면은 재건을 할 게 없어요. 뭐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거기 수혜볼 게 딱히 없습니다. 그러면 러시아가 뺏어갔으니까 러시아나 뭐 아니면은 거기에 우호적인 중국이나 그쪽이 재건 수혜를 받지 땅 뺏겨버렸는데 그 뭐 폐허가 됐든 말든 수혜를 못 받잖아요. 우크라이나에 가서 재건을 해줘야 되는데 거기 이제 폐허가 된 거는 다 뺏겼는데 뭘 재건해줄 게 물론 있겠지만 비교적 뭐 적지 않을까 이제 기대감이 좀 줄어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인프라가 확장될 거를 기대해 본다라고 하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전체적으로 결국 재건의 카테고리가 아니라 인프라의 카테고리로 봤을 때 우상향 패턴으로 이제 나아갈 거라고 봅니다. 불경기는 앞으로 더 심해질 거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SY스틸텍은 갈 것 같고요. 다만 아쉬운 건 저는 대장주로서 SY스틸텍을 보고 있지는 않고요. 더 매력적으로 보고 있는 거는 전진건설 로봇이라든지 여기서도 제가 드렸던 종목이에요. 전진건설 로봇. 전진건설 로봇 최근에 좀 조정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좀 기회로 삼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게 너무 높다, 부담된다 하시는 분들은 HD 현대건설기계도 밸런스가 아주 좋은 종목입니다. 최근에 급등했다가 다시 빠져서 매수하기에 아주 좋은 상태까지도 왔으니까 한번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미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건설기계가 두산바켓이에요. 근데 두산바켓이 다른 건설기계 관련된 종목들 비교해서 너무 못 갔습니다. 왜 못 갔냐면 두산그룹이 지배구조 개편을 하면서 두산에너빌리티랑 두산바켓이랑 두산로보틱스 이 세 개 기업이 투자자들에게 좀 외면받으면서 주가도 많이 좀 무너졌었어요. 근데 이제 뭐 그것도 철회하기도 하고 하면서 원래는 그 세 개 기업이 다 이제 업계 1등 뭐 전 세계에서 알아주는 기업들이거든요. 로봇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글로벌 4등입니다. 중국 제외하고.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봇랜다. 죄송합니다. 두산 로보틱스. 그 다음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에서 세계적으로 알아줍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티어예요. 두산바켓 건설기계 미국에서 알아줍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하고. 그래서 밥캣이라는 브랜드도 굉장히 유명한데 이번에 두산 지배구조 개편 이슈 때문에 너무 많이 타격을 받았다. 솔직히 과하다고 본다. 개별 기업들 프리미엄 부여해 줄 만한 기업들이 이렇게 무너질 건 아닌데 좀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서 충분히 오히려 뭐 매수 안 한 입장에선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찬스라고 봐요. 그래서 두산바켓까지 좀 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전진건설 로봇이랑 현대건설기계 두산바켓 기업 같은 이 세 개 기업을 더 좋게 보고요. SY스틸텍은 좀 후순위로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혹시 추매를 고려하시면 이런 종목들 두산바켓, 현대건설기계, 전진건설 로봇을 매수를 하셔가지고 포트폴리오를 다분화해 보시는 게 어떨까. 뭐 굳이 SY스틸텍을 매도하기보다는 추매를 하실 생각이라면 그렇게 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 상담은 아쉽게 여기서 마무리하게 됐는데요. 아쉬운 분들을 위해서 오늘 또 하나가 더 남았죠? 미스터 진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8시 반에 또 시작을 하는데 전화 접수도 지금 사전에 받고 계시다고 합니다. 0221-3388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이쪽으로 사전 접수 받고 계시다니까 금요일 8시 밤 오늘 꼭 함께 해주시고요. 저희는 그만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주도 당신의 초이스와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